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후회 없는 금융권 취업을 도와드리는 CDC 취업 캠퍼스의 김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끔 진행하는 취업 캠프에 나가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팁을 학생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최근에 인턴 공고라든가 이제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채용 공고나 그런 인턴 공고를 보고 그때 그 항목에 대해서 작성하시게 되면은 사실 시간도 많지 않은데 굉장히 이제 시간에 쫓겨서 어려움도 겪게 되시고 그 항목을 작성하실 때마다 매번 똑같은 업무를 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더 힘드신 것 같은데 자기소개서는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소개서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본인도 그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각이 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취업 캠프 같은 데 가보면 학생들이 본인의 장점을 정말 파악을 잘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있는 같이 작성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오히려 주변에서 그 학생의 장점을 잘 말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가져가면서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본인을 생각하면서 그 기본적인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놓으신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완성도도 높일 수 있고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 여러분들께 부동산 금융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부동산의 그 투자 대상 종류와 부동산 디벨로퍼라는 직업,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주체, 부동산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는 업무용과 그다음에 상업용, 그다음에 특수 투자 그 부동산이 있는데요. 업무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업용은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마트들이 이제 임차를 해서 임차인으로서 그 들어오는 시설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임차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기가 좋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선호하는 그러한 점포라든가 마트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올려놓을 수 있는 효과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부동산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 특수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호텔과 창고나 물류센터 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호텔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투자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끔 그 운전을 하고 이제 지방을 다닐 때는 서울 근교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지방 대도시 근교에는 창고나 이제 물류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커다랗게 그 외국계 굉장히 유명한 부동산 그 기업들의 간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야기에 여기에 저 기업이 저 창고나 물류센터를 이제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제 투자가 이루어졌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금융 쪽에 관심을 좀 갖게 되시면 아마 그러한 것들이 저처럼 눈에 잘 들어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직업인 디벨로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디벨로퍼는 시행사인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벨로퍼의 경우는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세우고 어떤 금융회사를 끌어들여서 자본을 확충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시공사를 끌어들일 것인가, 그다음에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전반을 다 책임을 지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그 부동산 디벨로퍼는 그 미국의 페이저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어떤 부동산을 해서
만들어서 가치를 높이는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시행사의 역할이 사실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호텔 전문 시행사라든가 어떤 이제 오피스 전문 시행사라든가 그런 이제 대규모의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좀 더 탄탄하게 자리를 잘 잡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직업이 이제 부동산 디벨로퍼, 그다음 시행사,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는 시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부동산 개발 처음부터 그 분양 마지막까지 그런 이제 자금을 책임지는 금융회사가 제일 중요한 주체인데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 전반에 있어서 이제 자금을 주기도 그러니까 이제 대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에게 있어서 이제 개인이 그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할 때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기업과 개인의 그런 금융이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를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행사나 시공사를 이해하실 때는요, 시행사는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전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약간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공사는 그곳에 이제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부동산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토지라든가 빌딩이라든가 뭐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의 유가 증권들의 이제 경제적 가치를 전체적으로 환산을 해서 그것의 가액을 정하는 감정평가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직으로 감정평가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감정평가 사무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금융회사 같은 데에 전문직으로 취업을 하기도 하고 또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어떤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사에 이어서 제가 또 한 가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부동산 금융에 있어서 매입이라든가 매각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개하는 이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사실은 옛날에는 복덕방이라고 불리면서 약간 좀 뭔가 폄하하는 그런 말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시험 내용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고요. 관련 법규도 많이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부동산 금융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공부하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요, 이제 여러분들 관련 기사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제가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반가운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디벨로퍼로서의 대표적인 사람과 기업이 나와서 제가 그 내용을 발췌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코노믹 리뷰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한국 대표 디벨로퍼로서 이은호 시티코어 전무가 이제 인터뷰에 응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은호 전무의 경우는요, 세비스라고 하는 부동산 서비스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부동산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미래 에셋 자산 운용에서 부동산 투자 파트의 본부장으로 근무를 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시티코어라고 하는 디벨로퍼 회사에서 이제 부동산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시내에 나오시면 을지로에 위치하고 있는 뭐 센터원 빌딩이라든가 아니면은 광화문에 위치하고 있는 포시즌 빌딩이라든가 포시즌 호텔이라든가 그런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고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센터원 같은 경우에는 그 센터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싱가포르, 일본, 뉴욕 그런 데들을 다 이제 출장을 다니고 나서 뉴욕의 타임 워너 건물을 벤치마킹해서 개발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부동산 개발의 철학은 오피스 빌딩의 경우는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주인이다. 가장 중요한 고객이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어떤 상가라든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위치가 좋고 핵심적인 곳에
그 자리 잡고 있더라도 어떤 그 사무실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 시설이라든가 주차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 부동산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편의 시설이라든가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서 그런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본인의 철학이 되게 잘 나와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황인 시기에도 고가 주택 같은 곳은 잘 판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디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나름대로 시장에 세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개발에 그런 분야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벨로퍼로서의 선두주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되게 좋은 기사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그 SKD&D라는 기업이 부동산 개발 회사인데요. 부동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여러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에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한다 해서 거기에 있는 토지하고 공장을 매입해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사실 이건 좀 부동산에 관련 용어인데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규모 생산 단지를 아파트 형식으로 모아놓은 곳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생산 기지들이 많지 않고 도심 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식 기반으로 한 그런 기업들이라든가 스타트업 그 센터들이 많은 것에 발맞추어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고 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민간 자본을 어떻게 이제 그 끌어들이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니투데이 나와 있는데 이게 최근 그 기사라서 여러분들 부동산 관심 가지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조금 그 재밌는 기사라서 제가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6월 8일에 그 세계 대체 투자의 큰 손들이 다 모여서 그 제주 신라호텔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준비한 이유는요. 그 세계 그 자금에 그 투자를 하는 그런 그 큰 손들이 최근에 주식이라든가 채권으로는 그렇게 많은 수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손해를 보면서 대신해서 투자할 곳이 어디냐라는 투자처에 따라서 대체 투자 또 부동산 투자가 떠오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 국내를 포함한 세계 한 400여 명의 그 대체 투자의 큰 손들이 모여서 그 본인들의 투자 노하우를 이제 공유하고 그 회의를 개최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뭐 한국투자공사라든지 국민연금 또 이제 인도의 인프라 펀드들 굉장히 굵직굵직한 기관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투자를 결정하는 그 의사 결정권자인 수장들이 그 소개가 되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기업에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부동산 기업들은 어디가 있는가 하고 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거기 핵심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하고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사회 뭐 기반 뭐 이제 뭐 항만이라든가 다리라든가 그런 데에 대한 부분도 요즘 활발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투자가 이루어지는 형식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가 나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꼭 한 번쯤 다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건 이제 또 제가 참고해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준비한 내용인데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데 여러분 뉴딜 사업에서 느껴지시는 바가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딜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미국의 그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미국의 경제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었는데요. 아마 그 이미지에서 느껴지듯이 아마 이것도 우리나라 경제 부흥에 다시 어떤 그 초석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5년간 50조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시의 전체적인 그런 그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쾌적하게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의 내용인데요.
원래 그 도시 재생이라든가 재개발 사업은 항상 철거라는 것을 수반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의 건물이나 빌딩을 다 유지하면서 노화된 것을 이제 새롭게 만들고 오히려 공원이라든지 도로를 확충한다든지 하면서 환경의 질을 많이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편의 시설을 확충을 해서 한 500여 군데 되는데 도시의 어떤 전체적인 생활의 그런 질을 높이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실 수 있듯이 50조 원이라는 돈이 매년 10조씩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또 금융기관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자본에 있어서 혈액 공급과 같은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년간 아마 건설회사들, 많은 건설회사들과 금융기관이 이 사업에 함께 참여를 하면서 일을 활발히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업을 보실 때 여기에 금융기관과 어떤 건설사들, 관련 기업들이 참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다시 은행이나 이제 증권사, 금융기관의 주요 업무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금융기관의 경우는 큰 돈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요. 구조적으로 어떠한 그런 감시나 감독에 대한 그런 체계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은 비리가 생기기 쉽고 큰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독이나 감시를 내적이라든가 외적으로도 강화하고 있는데 이 내부에서 이런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감시하면서 금융기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직무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표적인 직무가 준법감시인이라는 직무와 그다음에 감사라는 직무인데요. 우리가 준법감시인과 감사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내부 통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통제를 말씀드리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직무인 준법감시인과 감사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부 통제가 뭘까요? 아마 좀 어감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라는 것은 영업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재무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이라든가 법규 준수 같은 것이 이제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이 내부적으로 조직 내에서 내정을 해서요. 이사회라든지 임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내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에는 내부 통제에는요. 내부 감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슨 위험 체제를 평가한다든가 아니면은 통제 환경을 구축한다든가 그런 전반적인 통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겠지만 금융기관이라는 곳이 돈을 만지고 움직이는 곳이니만큼 사실 좋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유혹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차단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라는 것 자체의 목적이요. 미리미리 감시하고 감독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업무고요.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어떤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해서 내부 통제라는 것에 대한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항상 금융기관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부 통제의 중심에 서 있는 준법 감시인과 감사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법 감시인이라는 건요,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기관에는
준법감시부서가 있고 거기서 준법감시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등록 자격 요건을 갖춘 컴플라이언스 오피서인 준법감시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법감시인의 경우는 각 금융기관에 한 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금융기관 설립 요건에 있어서 이 준법감시인의 채용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리고 준법감시인으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바로 입사를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이해와 상품과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법규 등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한 과장급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한국 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또는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에서 5년 이상 금융 관련 업무를 한 분에 한해서 이 자격 요건이 주어지게 되고 그런 분들이 준법감시인으로서 대표 준법감시인으로서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준법감시인의 역할은요, 그 내부 통제의 중심에서 이것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감독을 하는 일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위반했을 때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이제 이게 2000년 1월부터 이제 도입이 되었었는데요. 제가 그 준법감시인에 관련된 이제 기사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2000년 그 당시 처음 도입 시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도입을 하며 준법감시인 채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금융기관들조차도 잘 몰라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내용들이 신문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점차 잘 정착이 되어 있고 최근에 이 준법감시인이 어떤 이제 전문직으로서 많은 분들이 이 그 직무로 경력 전환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1997년에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로 인해서 아주 대금융위기로 인해서 IMF 구제 금융이라는 사태에 직면을 하게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금융기관의 어떤 자율적인 통제라든가 자율적인 규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 금융관련법으로 이 준법감시인 제도를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부터 이 준법감시인 제도가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런 이제 준법감시인과 더불어서 감사라는 업무가 그 내부 통제 부분과 그 금융기관의 어떤 사고라든가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감사라는 것은 내부 조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감시하는 시스템을 말하고 그 하는 업무를 감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감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준법감시인들이라는 그런 직종보다는 많이 좀 그 귀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내용을 한번 이제 보면은요, 종류를 보면은요, 내부 감사, 내사가 있고요, 외부 감사가 있는데 이제 외부 감사의 경우에는 이제 그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예금보험공사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은행 같은 곳에서 이제 외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고요. 세무조사 같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세청 그 세무감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부 감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여러분 이제 그 간단하게 은행을 예로 드리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시면은 이제 예금을 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외환 거래를 할 때 항상 전표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거래마다 전표를 작성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겨두게 되는데요. 이 그 기록들을 다 지점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올 때 이 전표와 거래가 일치했는지를 정확히 감사를 하고요. 또는 이제 예산에 관련돼서 지점마다의 이제 집행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정말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아니면 딴 데에 조금
용도에 맞지 않게 쓰여졌는지 여러 가지를 감사를 하게 돼서요. 내부적으로도 이제 어떤 주의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크게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경우는요, 물론 이제 본점이라든가 아니면 증권사 이제 본점 같은 것도 다 감사 부서가 있고 감사에 그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은행 같은 경우나 지점 같은 경우들도 다 그 감사를 총괄하는 분들이 한 분씩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중요한 업무들을 체크하고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 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통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카드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수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점에 보관하는 숫자를 정확하게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장이 뭐 10개 있고 아니면 카드가 뭐 20개 있고 하는데 만약에 거래가 분명히 통장이 4개가 발급이 됐다고 하는데 5개가 없어졌다든가 그런 맞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감사를 해서 어디서 유출이 되고 어디서 분실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제 책임자, 관련 책임자들이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문책을 당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면 관련 책임자, 그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와 그 실무자를 그 이제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 관리 책임자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담당 감사 또는 지점장님들까지도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건은 미리 일어나지 않도록 그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이제 감사 같은 경우는 그 내부 감사 같은 경우는 외부 감사 시에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감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물론 내부적으로도 감사를 해서 잘 할 수 있겠지만 또 내부의 자기 가족들끼리만 감사를 하다 보면은 사실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들이 나가서 그 규정과 규제에 맞게 잘 하고 있는지를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외부 감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뭐 아시다시피 세금이란 부분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융기관 모두 다 약간 민감하고 두려워하는 감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세무감사 같은 경우는요, 늘상 이루어지는 감사는 아니고요.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나 아니면 좀 무슨 사건에 연루됐거나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이 세무감사를 받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뭐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회계감사, 그 회계법인들, 대형 회계법인들에게 의해서 이제 회계감사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외갑업체,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이런 회계감사를 받는 곳들은 대부분 그런 그 사이트에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다트.or.kr로 들어가시면요. 이러한 그 기업들이 감사한 내용들, 그 회계법인들 감사한 내용의 보고서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기업이라든가 꼭 금융권이 아니더라도 뭐 유통업이라든가 다른 서비스업이라든가 그런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정기적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관심 있는 기업의 기업 분석 보고서를 아마 보시면은 그 기업의 어떤 재무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업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계 감사를 하는 경우 이제 회계사들이 거기에 그 파견을 나가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뭐 결과를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재무 상태나 현재 영업 상태하고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무 보고서 이제 그 기업 내에서 작성한 재무 보고서나 회계 보고서가 감사를 했을 때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정 의견이나 한정 의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걸 보시고 뭐 적정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 기업은 굉장히 재무 상태가 좋은가 보다 투자를 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면 그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는 조금 사전에 방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회계감사에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이제 회계감사에 대한 약간의 이제 문제라고 지금 이제 한창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계감사를 받는 그런 회계법인을요, 기업이 직접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선정권이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 기업을 작년에 회계 감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담당하는 회계법인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공정하게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 최근 이슈화되고 좀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감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여러분들 이제 금융권에 취업을 하셔서 일하시게 되면은 업무를 감사를 받게 되실 텐데요. 제가 여러 가지 업무 이행에 있어서 법규 준수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주 가장 큰 세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뭐 면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해하시는데 업무를 이해하시는 데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 가시면은 가장 지켜야 될 가장 세 가지 큰 이슈가 금융실명제와 외국환 관리와 자금 세탁 방지법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금융실명제는 우리나라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명으로 거래를 하거나 그 외에 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거나 본인의 이름의 본인의 그 거래를 다른 사람을 빌어서 하는 그런 문제들은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또한 나중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또한 이것을 정확하게 감독하고 감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는데 관련해서 업무가 철저하게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다 한다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환 관리법인데요. 여러분들 그 외화 유출이라든가 그런 관련해서 신문 기사를 가끔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외화를 관리할 때 있어서 유출되고 유입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은 그거는 해당 그 관계 당국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유입은 어느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에 유출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민감한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유출에 있어서 은행들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그 업무나 법규에 철저히 지켜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로 부각이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로 항상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금 세탁 방지법에 관련된 그 규정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기업과 금융기관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좌 이체를 하거나 실명을 해서 정확히 거래를 하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 금액이 크더라도 그 자금의 그 사용 출처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확히 밝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어떤 1억이라는 금액을 어떤 기업이 계속해서 만약에 이제 3천만 원까지 이런 이제 큰 금액의 경우는 거래가 이루어질 때 항상 은행에 이제 보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본점 보고 상황이라든가 지점에서 보고 상황이나 항상 감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정 금액 3천만 원까지 보고가 들어간다 하는 상황에서 2,900만 원씩 계속해서 현금을 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현금을 인출해 가면은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사용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검은 돈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현금을 빼가는 경우에는 이것을 바로 감지할 수, 시스템으로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런 형식으로 현금을 인출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면서 이 기업이 이제 요주의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을 하고 이제 감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여러분들 금융권에 취업을 하시면요, 이런 금융실명제라든가 아니면 외국환 관리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 관련해서는요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업무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체크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뭐 의도하지 않았던 실수라도 이런 것들을 위반하게 되거나 문제가 돼서 이것이 큰 문제로 나중에 발견이 됐을 시에는요 벌금을 물게 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그로 인해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이라는 곳이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히 어떤 책임과 의무가 수반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왜 그 금융권에 취업하는 분들은 꼼꼼해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아마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거의 여러분들께 강조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조직도에서 준법
준법 감시인하고 감사들이 이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 조직도를 이제 그 은행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이제 국내 그 6대 시중 은행의 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느껴지시는 게 다른 조직은 뭐 예를 들어서 영업본부라든지 금융센터라든지 다른 영업점 같은 경우에는 모두 그 임원들 직속으로 이게 관할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업무 체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는 준법감시과 준법지원부 또는 감사 쪽은 임원들의 보고 쪽과 바로 직속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 그 국가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인정해줘야지 국가의 시스템이 깨끗하게 돌아갈 수 있듯이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항상 내부 통제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독하는 준법감시인과 이런 감사의 경우 그 업무를 정확히 분리하지 않으면 예, 임원들의 어떤 압력이라든가 그런 어떤 어떤 압력이 외부 압력이 들어오면은 그거에서 정확하게 이런 규제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른 은행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국내 시중은행, 6대 시중은행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보실 수 있듯이 다른 조직은 다 이제 임원들 밑으로 되어 있는데 반면에 준법감시인이 있는 준법지원부하고 감사위원회는 다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잘 감시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원활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그 조직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증권사도 하나 이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증권사의 경우는 이렇게 조직도가 이렇게 그 어떤 홈페이지나 그런 데 나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요. 제가 이제 그 범증권사의 그런 그 조직도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왔는데요. 증권사 조직은 전체로 이제 그 영업부서와 지원부서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금융기관에 가시면요. 프런트 오피스라든가 백오피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의 일선에서 고객들, 뭐 기업이 되든 개인이 되든 접점을 갖고 있는 곳을 전체적으로 프런트 오피스라고 하고요. 뒤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는 부서들을 백오피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이런 백오피스를 다 분류하지는 않고요. 영업부서와 고객하고 접점 있는 부서를 밀접하게 같이 일해야 되는 부서들을 미들오피스로 많이 분류하고 있는데요. 약간 좀 완충하는 역할이라든가 그래서 간혹 어떤 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준법 감시를 미들오피스로 분류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이제 프론트 오피스에는 브로커리지, 중개라든가 IB 업무라든가 여러분들 이제 딜링 업무들이 이 프론트 오피스에 해당이 되는 업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오피스는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마케팅을 하고 경영 지원 업무, 그다음에 이제 주식에 대한 그런 이제 리서치 센터도 이런 백오피스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사 규제 파트. 리스크라든가 관리, 감사실, 컴플라이언스 등을 여기서 이제 백오피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준법 감시 관련해서 나온 기사인데요. 제가 그 내용이 있어서, 뭐냐면은 이 관련 내용은 그 최근에 사모펀드 운용에 관련된 그 사모펀드 회사 설립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면서 사모펀드로 인해서 자산운용사가 상당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1년 내에 60개가 늘어나서 지금 175개 정도의 자산운용사가 생겼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금융기관 설립 요건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준법감시인입니다. 그래서 준법감시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반드시 등록 준법감시인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자산운용사가 늘어나서 이 자격 요건을 갖춘 준법감시인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해도 준법감시인으로 등록해서 계속 일을 해달라는 그런 이제 기업의 요청이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준법 감시인 등록 요건이 되는 분들로서는 좀 해피한 그런 어떤 행복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 관련 기사가 나와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준법 감시하고 감사의 업무가 사실 약간 그 좀 혼동이 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먼저 그 간단히 분류를 해드리자면요. 준법 감시의 업무는 사전 감독 및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의 경우는 사후 감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사전 감독과 교육인 준법 감시인들은요. 이제 우선 어떤 그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그런 그 금융 관련 공기업으로부터 관련 그 전달 사항들을 이제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이 영업 활동에 있어서 그것을 규제를 어기지 않고 영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내부의 교육도 해줘야 되고 그런 이제 관련 부서들이 이제 그 상담을 해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지 그런 것들에서 그때그때 찾아보면서 굉장히 잘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후 감독을 하는 감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사실 이제 준법 감시인과 감사의 경우 가끔은 경력 전환이 일어나기는 하는데요. 이 준법 감시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뭐라고 할까 그 소통이라든가 어떤 대화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법 감시인으로는 여성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여성분들이 또 이제 그런 어떤 대화의 능력이라든가 소통의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인정을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문성도 인정받고 또한 이제 그 나중에 본인의 경력 개발로서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은 업무일 듯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사내 변호사분이 그 준법 감시인으로 이제 지금 그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 법률신문에 이제 기재한 편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제 주된 것은 내부 통제에 대한 부분은 준법 감시인이 모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내부 통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부 감사뿐만 아니라 뭐 통제 시스템이라든가 위험 평가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한 부분을 준법 감시인이 맡는 것이고 또 이제 감사의 경우에는 이제 그 감사위원회라는 것도 준법 감시인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규정을 위반했을 때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법 감시인이 갖고 있는 거고 그 후에 사후 감독을 하는 것은 정확히 감사의 업무다라고 해서 준법 감시인의 업무와 그다음에 감사의 업무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돼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구글을 쳐보시고 구글에서 준법 감시인을 쳐보시면 관련해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그게 준법 감시인의 업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 변호사의 경우에 그 5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5년 동안 금융 관련 업무를 법무법인이라든가 금융기관에서 이행을 했으면은 정식 그 준법 감시인으로서 등록 자격이 부여되고요. 여기 그 기재하신 변호사분도 아마 그런 그 등록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준법 감시인으로 근무하시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금융을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그 용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신문에도 자주 보도가 되고, 그럼 우리가 이제 금융이라는 것들이 우리 생활 전반에 있어서 그 많은 역할들을 하하고 있는데 이 신문 기사를 읽을 때마다 이 용어 때문에 신문 기사를 잘 안 보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용어를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코너를 마련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금리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을 드리려고 그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금리가 뭘까요? 네, 물론 이제 사전적 의미도 있지만요. 금리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것이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그 옛날에 화폐가 발생하기 이전에 현물로 이제 거래를 했을 때, 그러니까 쌀을 꿔주면 이제 뭐 쌀로 받거나 아니면 쌀과 다른 것들을 교환하거나 하는 시기에도요. 그런 것들을 빌려 갔을 경우에는 현물로 이자처럼, 그러니까 금리 같은 이자처럼 해서 그것을 다시 돌려준다는 그런 내용들이 그 적혀 있는 역사의 그런 어떤 역사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문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그 금리라는 건 자본 시대에 있어서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그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금리에 관련돼서 논문과 그 학위를 딸 만큼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여러분들이 우선은 저희가 그렇게 심오하게 크게 알 필요는 없고 간단한, 우리가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간단히
차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의 종류로는요, 먼저 쉽게 그 금리 거래하는 주체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준금리, 시중금리, 콜금리, 리보금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그럼 먼저 기준금리를 말씀드리면 기준금리가 무엇이냐 하면요. 그 국가를 대표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금융기관도 돈이 남거나 모자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기관이나 은행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금리가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들 거래하듯이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거래를 할 때 은행과 금융기관, 그러니까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금리는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중금리라는 거는요, 금융시장의 그 표면적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 시중금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금융기관과 개인이 거래할 때 여수신 업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금리가 바로 시중금리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여러분들 콜금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콜금리라는 건요. 여러분들 은행도요, 자금을 이제 뭐 운영하고 돌리다 보면은 대출도 해주고 그런 업무를 하다 보면은 간혹 그 자금이 모자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금을 한 사람들이 그 돈을 찾으러 오거나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초단기로 은행이 다른 은행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래를 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초단기로 빌리는 그 자금에 있어서 급전을 하는 때 적용되는 금리를 콜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콜금리는요, 시중의 다른 금리, 뭐 그 시중 금리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은행 간의 거래니까 콜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게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 콜금리는 제가 초단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단기라는 건 통상적으로 한 달 이내의 그런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그 금리를 콜금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보금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리보금리는 런던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트의 그 머릿말을 줄여서 리보금리라고 말하고요. 리보금리의 경우에는 국제시장에서 적용되는 국제 그 시장 기본, 그러니까 기준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이제 국가가 계속해서 그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리보 금리 이제 은행 그 국가나 정부 어떤 기관들의 이런 거래를 할 때는 그 기관들의 신용 등급,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전에 신용 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무디스라든가 S&P라든가 그런 곳들이 이제 신용 평가 등급들을 정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등급에 따라서 금리 적용을 달리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리가 만약에 여기가 평가 기관에 의해서 평가 그것이 등급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이제 안정적인 곳이라고 보고 금리를 좀 낮게 받게 되겠고요. 여기가 평가를 해보니까 사실 좀 상당히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다라고 하면은 높은 금리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리보금리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기준금리나 시중금리, 콜금리, 리보금리는 거래 주체로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분류를 해왔습니다. 자, 또 다른 금리의 종류로는요, 그 명목금리와 그 실질금리가 있는데 이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를 나누는 기준은요, 그 시장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했느냐, 반영을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금리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명목금리라는 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 가셔서 저 정기예금 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1년에 금리는 2%입니다 하면은 이거는 어떤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변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명목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실질 금리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된 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을 정기예금을 들었었는데 1년 후에 10%의
그 금리로 해서 110만 원을 받게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이제 110만 원이 거기서 이제 세금은 비과세나 절세 상품이 아닌 이상은 이제 빠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110만 원을 받게 돼 있을 때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5%다. 그러면은 10%의 금리를 우리가 수익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단 5% 물가 상승률을 빼고 5%의 수익만 얻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5%의 물가 상승이라는 건 1년 동안에 엄청나게 큰 안정되지 않은 그런 물가 상승률이고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그런 것이 바로 실질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금리에 대한 기사가 나오시면은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게 되지 않을까. 그 외에도 이제 뭐 CD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금리가 있는데요. 우선 이걸 익히시고 나중에 좀 이해가 되시면 다른 금리에 대해서도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금융의 이해를 돕는 도서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듯이 위대한 해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미래는 왜 파편화, 융합화, 초연결 사회인가 라고 써 있는데요. 작가는 스티브 사마티노라는 작가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 번역서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 작가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작가가 너무 독특하기도 하고 대단한 분이라서 이슈가 되는 분이기도 하는데, 이 위대한 해체를 쓴 스티브 사마티노는 여러분들 레고로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지구 궤도에 올려가지고 굉장히 세계 전 지구인의 주목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이 사람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벤처나 유기농이라는 말이 알려지기도 전에 1980년도 초에 10살이 되기도 전에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농 계란 농장을 창업을 해가지고요, 그에 대한 어떤 경영 자질을 인정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분은 레고로 실물 크기의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거를 레고로 또 만든 엔진을 장착해가지고 실제 주행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 성인이 된 후에는 마케팅으로 처음 경력을 쌓아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그런 글로벌 소비재 기업과 그런 마케팅 광고 회사의 임원으로서도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는요, 기업을 사용자 간에 서로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닷컴 기업을 창업을 해서 소비 협동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협동을 같이 협동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호주에 사륜형 이륜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고 판매하는 지금 7명으로 구성된 지금 기업을 창업을 해가지고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거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해체되고 이제 서로 연결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사실 재밌어서 술술 읽히기는 하는데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산업별로 어떻게 해체가 이루어지고 다시 연결이 돼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좀 읽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뭐 3D 프린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인지 해가지고 어떤 미래의 변화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관심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견한 바가 많아서 재밌기도 하고요. 제가 왜 이것을 금융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냐 하면은 굳이 연결을 하자면요. 여러분 여기에 금융에 대해서 어떻게 해체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목차들이 있는데 제가 다는 소개 못 드리고 몇 가지를 써놨는데요. 위대한 금융의 변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화폐, 비트코인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용을 주장하는 바는 과연 금융기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거는
은행이라든가 증권사에 각 비즈니스 분야가 각각 쪼개져서 하나의 사업 분야로서 사용자 간에 서로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스포일러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고 놀란 것은 이게 제가 2015년도에 이것을 읽었었는데 거기서 주장한 바가 최근에 이제 한차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핀테크라든가 아니면은 그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그 시도하고 있는 바와 상당히 일치하는 바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밌고 미래를 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금융의 변화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든지 궁금하시다면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한 것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여러분들 열심히 좀 문을 두드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은 여기 그 나와 있는 제 이메일 elisabankerskorea.com이나 아니면 네이버로 들어오셔서 CDC 취업 캠퍼스에 질문 있어요 란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